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나와느에 대한 이야기가, 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 교육학자들이 나와느를 둘러싸고 뭐 초등교육이나 또는 뭐 유아교육이나 심지어 뭐 체육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마틴 부부가 말한 나와 너의 관계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뭘 강요하거나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또는 뭐 시험을 위한 어떤 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경험,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의 인식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교사가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경청을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 속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뭐 교사의 나와 너의 태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에서 뭐 이 이야기하기 또는 뭐 국어교육, 사회교육 주로 그런 데서 이제 토론 수업 이런 걸 통해서 나와 너의 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그 논의들이 또는 그런 뭐 이 논문들이 뭐 이 주로 교육학과 쪽이나 뭐 유아교육과 이런 쪽의 교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마틴 부부는 사실은 이 나와 너나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태도의 어떤 그 적용을 교육 현장에 직접 그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그러니까 교육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연에서 또는 세계에서 또는 뭐 현실에서 뭐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이런 여러 자신이 부닥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아이의 교육에 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외부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분이 한 요소가 교사에 의한 교육일 뿐이다. 학교 교육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것이 마치 어떤 뭐 이야기 교육이나 토론 교육이나 이런 어떤 교육의 기법적인 차원에서 뭐 아이를 객관화되는 어떤 객체적인 뭐 말하자면 물건처럼 뭐 그렇게 아이가 무슨 정신적인 뭐 영혼 뭐 영이나 이런 것이 없는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주입하는 그런 교육만이 아니고 뭔가 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틴 부부가 나와 너의 논의를 한 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마틴 부부는 이 교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냐 교육에 또는 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문제까지도 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말하자면 교사에 의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양 얘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부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유럽에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오는 과정 특히 이 뭐 드레피스 사건을 겪으면서 반유대인 문제에 부닥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 이른바 비유대인 사회와의 어떤 거리를 좁히는 서로 교류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어떤 의식을 계속 가지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을 나와 그것이냐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대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 주장으로 마틴 부부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바로 사실은 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서양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채택한 나폴레옹에 의한 유대인 해방 이후에 유대인 교양주의, 그러니까 서양 백인만큼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언론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출세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높아지는 것이, 고양되는 것이 자신들에서 살 길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일종의 생존 방법을 계속 더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백인 당신들과 우리 유대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마틴 부부가 나와 너라는 것을 설명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어떤 그 정신주의 이런 게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이런 측면을 지금 교육학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뭐 이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사랑하는 뭐 파울라라고 하는, 파울라 윙클라고 하는 부인과의 관계로부터 또 나와 너라고 하는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만남, 대화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마틴 부부는 이 자녀와의 관계, 마틴 부부에게 아들, 딸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보통 뭐 철학자들의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장자크 루소가 아들을 5명을 낳았습니다만 자기는 그렇게 뭐 에밀이라든가 뭐 이런 저런 장자크 루소가 교육학자로도 유명한데, 그런 책에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어떤 모범으로 인격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장자크 루소가 자신은 주장했으면서도 5명의 아들은 모조리 전부 고아원에 보낸 뭐 이런 장자크 루소의 어떤 굉장히 좀 모순점이라 할까요? 어떤 문제점이라 할까요? 그런 게 보통 잘 지적이 되는데, 마틴 부부 역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뭐 부인하고는 나와 너 관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좀 실패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한 10대쯤 되어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무슨 뭐 유대인적인 정신주의 것은 그건 허위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10대 후반쯤에 아들하고 이제 결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틴 부부의 교육에,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것이 교육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인데, 뭐 아들 교육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지금 교육학이나 뭐 종교학이나 이래서 광범위하게 읽히고 논의되는 것을 뭐 훼손한다거나 폄훼한다거나 그렇게 말드리는 건 전혀 아닌데요. 아무튼 아들이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해서 뛰쳐나가고 결국은 이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1930년대 초반에 아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버지는 마틴 부부는 1938년이 되어야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실상 마틴 부부에게 뭐 여러 가지 벌써 1933년이 되게 되면 히틀러가 집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마틴 부부가 나치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뭐 압수를 당하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1933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쫓겨나죠. 뭐 쫓겨나기 직전에 사표를 내긴 냈습니다만, 아무튼
엄청나게 나치에 의한 어떤 탄압이 유대인 전체에게 가해진과 동시에 마틴 부부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틴 부부 생각에는 이거 뭐 히틀러 저거 별거 아니야. 저 무식한 놈, 저 교양 없는 놈. 그러니까 마틴 부부나 이 교양 있는 유대인들의 가치 판단은 교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있는,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가들은 대부분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양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독일의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근데 히틀러 같은 이런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이런 인간이 독일을 뭐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틴 부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뭐 히틀러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히틀러가 했으면서도 곧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주할 생각을 안 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이 히틀러에 대해서 대단한 공포를 느끼고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 초반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주를 하면서 뭐 아들 부부가 당연히 손자들, 그러니까 마틴 부부에게 손녀들이죠. 손녀가 둘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의 딸들 2명을 자기 아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재판까지 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마틴 부부하고 그 아들하고 사이에 재판이 벌어져서 결국 마틴 부부가 내 아들은 공산주의자였다가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가 있으니까 저기서 지금 먹고 살 형편도 못 되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두 손녀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아들에게서도 뺐습니다. 재판을 해서. 뭐 이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하고 그런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틴 부부가 그런 나와 너라는 책을 쓰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이 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가 되고 뭐 성인 교육 뭐 교수로서 이제 종교사나 유대인 뭐 윤리 같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처음에 이제 강사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1930 한 3년 30 한 5년쯤 되게 되면 정식 교수가 되어 가지고 38년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3년간 근무를 하는 셈이죠.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33년에 그 퇴직을 하고 193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주를 하는데 그 한 1923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교수를 하면서 또 유대인 성인 교육도 담당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쭉 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또 뭐 히틀러가 집권하고 폴란드 침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33년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뭐 분서 갱유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죠? 1933년 5월에 바로 이 베를린 대학을 비롯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비롯해서 거의 한 25개 독일 대학의 전역에서 근한 2만 5천 권에 해당되는 뭐 그 당시 뭐 마르크스라든가 또는 엥겔스라든가 뭐 이런 사회주의자 트로츠키라든가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리 캐스트너 같은 이 시인의 책들, 여러분 아마 홀로서기 같은 책을 옛날에 시집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또는 뭐 하이니만 뭐 이런 사람들 뭐 톨러라든가 많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바이마르 시대의 진보적이었던 지식인들이 히틀러 집권과 함께 모조리 그냥 그 책이 불살라지고 압수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박해를 겪게 되고, 곧 이어서 이제 1930년대 말기에 가게 되면 뭐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가지고 이른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이제 범하게 되는 그런 강제 수용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독일의 현대사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마틴 부부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히틀러가 오래 집권하지 않을 것이다. 히틀러는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는 것도 굉장히 주저를 하고, 사실 뭐 꼭 그런 생각만이 아니고 이 마틴 부부는 그 당시 이제 1930년대 후반쯤 되게 되면 뭐 아인슈타인하고도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주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데, 사실은 이 마틴 부부가 그런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를 지냈을 만큼 팔레스타인에 이주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자기는 히브리 대학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어떤 그 유대 윤리라든가 종교서라든가 뭐 하시디즘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부임하고자 좀 그 히브리 대학 측하고 교습을 했는데, 이 히브리 대학에서는 마틴 부부가 너무 좀 말하자면 민족주의적인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 나름의 어떤 특별한 그런 하시디즘과 좀 다른 좀 특이한 그런 하시디즘을 설명하는 연구하는 사람이고 해서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히브리 대학이 자기들 대학에다가 이 마틴 부부를 초빙하는 것을 대단히 좀 주저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 대학 측에서도 히브리 대학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틴 부부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또 마틴 부부 자신도 뭐 히틀러에 대한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로 이제 이런 게 없는데요. 이주를 제대로 못하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못하는 그런 게 좀 바꿔주세요. 1938년이 되어야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재산 관계도 뭐 있고 말이죠. 뭐 해서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치 치하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1938년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 철학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38년 단계,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팔레스타인에 이주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인구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이른바 이민족 일국가주의, 그러니까 두 민족이 양민족이 서로 각자 한 표씩을 행사를 해서 서로가 어떤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의 국가를 만들어서 공존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가 건설이 그 당시에 이 마틴 부부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마틴 부부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회의 좌우익들에게 모두 공히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는 이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공존하는 그런 국가 건설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마틴 부부가 주장한 나와 너라고 하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이걸 뭐 공의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뭐 이 마틴 부부의
부부, 그러니까 마틴 부부와 윙클러가 아주 다른 사람이면서도 평생 100년 해를 했듯이 마틴 부부 생각에는 팔레스타인도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서로 여러 가지로 역사가 다르곤 하지만 아랍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민족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원래부터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나와 너의 철학에 맞는 어떤 대화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나라 건설. 그때만 하더라도 키부츠라든가 모샤브라든가 이런 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랍인이든 뭐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키부츠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키부츠를 단위로 해서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어떤 공동체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계획이 마틴 부부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여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틴 부부의 영향력이 193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했고 또 마틴 부부가 1938년에 팔레스타인 들어와서도 그런 어떤 주장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먹혔는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1년에 터지고 이 유대인 학살이 그러니까 거의 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유럽에서 벌어지고 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들에 의한 어떤 일종의 테러 운동, 말하자면 테러리즘이 심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민족, 양민족, 일민족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마틴 부부의 꿈은 차차 이게 제대로 먹히지 못하게 되고 아랍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대결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수립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1948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그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아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좀 낭비한 시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틴 부부는 계속 1930년대에도 그런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교육 사상, 그 대화 사상 이런 것을 이제 쭉 헤브리 대학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미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유럽 사상사, 유럽 철학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게 마틴 부부가 나와 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합니다. 무슨 비판이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 특히 이제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텔레스 또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중세 기독교 신학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회는 대단히 견고한 집 속에서 안전한 어떤 체계 속에서 유럽인들의 사상이 형성이 되었다. 근데 그런 유럽 사상이 어떤 유럽의 어떤 그런 견고한 그리스 로마 사상이나 중세 기독교 사상이 튼튼하게 존재했던 것이 중세 후반에 오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번 말하자면 그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견고한 어떤 섬 속에서는 견고한 체계 속에서는 거대하고 방대한 철학 속에서는 학문 체계 속에서는 안정된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오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좀 한번 뒤집혀졌다가
근대에 와서 다시 브루노라든가 갈레오라든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이게 다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헤겔 철학에 의해 가지고 방대한 또 새로운 견고한 성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 이른바 니체라든가 또는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 견고한 성이 뒤집어지면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문제가 다시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결국 이제 신에 대한 나와 신의 어떤 절대자의 관계, 마치 마르틴 부부가 나와 너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제일 마지막 관계, 나와 신과의 관계라고 하듯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나와 신과의 관계에서 대결하는 이런 어떤 실존주의를 19세기 말에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했던 키에르케고르가 결국 약혼자와의 결혼까지 파기를 하고 자기 나름의 자기 인생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말하자면 키에르케고르의 약혼자를 포함한 타인들과의, 인간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틴 부부는 비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니체 같은 사람도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인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열고자 철학적인 논의를 인간에 대해서 눈을 돌렸는데, 그 인간이란 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대화나 타인들에 대한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또 하나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자기 혼자 어떤 모든 인생 문제의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초월하는 개인적으로 우뚝 서는 그런 초인 사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변화했기 때문에 결국 니체도 제대로 된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런 어떤 지금까지 유럽 사상사에서 전개되어 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20세기 초기에 와서 서양 사회가 헷갈려가는, 그 서양 사회가 대단히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 주장, 그러니까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부부는 단적으로 데카르트의 고기타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두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유럽 근대 철학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유럽의 근대 철학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자신의 대화 철학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1938년 히브리 대학의 취임 강연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처음 이제 취임을 할 때 그런 강연을 통해서 유럽 철학 전반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대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철학의 그동안에 쭉 쌓여져 온 유럽 철학의 어떤 그 전통을 깨뜨리는 새로운 철학이다라는 식의 어떤 자부심까지도 갖는 그런 강연을 취임 강연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교수가 취임하면서 이 취임 강연이라는 걸 하지 않는데요. 유럽 대학에서는 교수의 취임 강연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임 강연이 보통 책으로 출판이 되고 해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교수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교수에 취임할 때에 자신의 어떤 위상,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마틴 부부의 취임 강연을 보게 되면 유럽 철학의 새로운 어떤 그 기틀을 자기가 형성했노라,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마틴 부부의 철학은 그런 점에서
사상사 전체를 획기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뭐 그런 것이라고 마틴 부부는 생각을 했고 자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새로운 실존주의라 할까요? 뭐 마틴 부부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실존주의 철학,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첫 시간은 이 마틴 부부의 그런 1938년까지의 과정 정도로 설명을 제가 한 것으로 하고 한 10분쯤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문득 오늘 생각나는, 저는 어제 이제 그 이현 쌤이 늦게 올려갖고 그걸 좀 듣고 잤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랑 맞지 않은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랍보다가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이게 조금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왜 종교도 틀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점을 던지셨는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쪽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뿌리가 같으니까. 뿌리는 같은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았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성경까지 믿은 게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은 구약 성경만 믿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네네. 아랍은 또 아랍의 또 다른 경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유대인은 자기 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걸 못 믿는 민족이다, 이렇게 호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지만. 네네. 호감이 있지만 종교가 다르다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뿌리는 같은데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독교인은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주셨네, 그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호감을 갖는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죠.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에서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뭐 머리가 좋다? 또 유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뭐 이런 전 한국인들과 비슷하다? 하여튼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여러분 그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네. 보면 그 주인공이 계속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미국인들하고 달라.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황무지를 막 그렇게 응? 뭐 이렇게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한국인들이 그 두뇌 과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이 같은 어떤 동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이 저변에 또 깔려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 교육 또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뭐 고전이나 유대인들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게 유난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저는 일본에서 뭐 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한국에서보다도 훨씬 적지 않나, 얕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동질성 비슷한 이런 거를 느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흔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뭐 이 학교에서나 또는 언론 현장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애국심,
가령 뭐 유대인들과 아랍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뭐 미국에 있던 유학하고 있던 유럽에 유학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어떤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그 유대인들을 숭상하는 교육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이승우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뭐 두뇌가 우수하다, 세상에서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제일 두뇌가 우수하다, 또 뭐 유대인들의 애국심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군사 정권 시대에 상당 부분 우리에게 세뇌가 된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의 현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뭐 도서관에 가도 그렇고 서점에 가도 그렇고 유대인들에 대한 책들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뭐 고전이나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나 유대인들의 장사수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그런 관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어떤 관심과 또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이 뭐 또 태극기 뭐 부대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면에 우리가 가령 뭐 일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것은 가령 국제 뉴스라든가 또는 그 어떤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 뭐 교육이나 학문이나 뭐 일반인들의 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어지는 어떤 국제 관계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가령 중동 사태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측의 입장에서 보도가 나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이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라엘과 어떤 중동 사람들의 관계를 보다 어떤 균형 있게 다룬다든가 또는 적어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 뭐 책이나 뭐 이런 기사나 뭐 논의나 이런 것과 함께 아랍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아랍의 어떤 문화나 아랍의 현실이나 뭐 아랍의 문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든다라는 것은 바로 언론이나 이런 것이 거의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대단히 좀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왜곡된 현상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부분. 이스라엘은 거의 뭐 옳고 아랍은 나쁜 놈들이고 아랍은 악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 부분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 그게 제 느낌입니다. 그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적어도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경제 대국이니 뭐니 뭐 10위에 올라왔니 이런 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서도 당연히 국제 감각 어떤 그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있고 보다 종합적으로 보다 어떤 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가령 한국에 전해지는 이 연합통신이나 뭐 이런 통신, 국제 뉴스를 전하는 통신들이 대부분 미국 편향적인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감각도 좀 왜곡되고 있는 현상, 아랍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는 아랍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나 인식 이런 게 필요할 시기가 왔다. 아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또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저는 항상 느낍니다.
예, 뭐 다른 질문 뭐 다른 질문 아까 질문을 안 하셨어요. 예, 예. 아, 네, 선생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만 얘기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 알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찾아볼수록 왜 사람 어떤 분을 알게 되면 조금씩 찾아볼수록 조금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어떤 신문을 봤는데 이분이 60권을 썼다. 아, 이분이 60권을 책을 썼구나 했는데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90권을 썼대요. 또 어떤 데 보니까 또 120권을 썼다. 이거 뭐야? 하면서 다시 보니까 갈수록 되게 뭐라든가 되게 왜냐면 느리게 사셨잖아요. 차도 없고 운전도 없고 뭐 건명 이러신데 책은 또 엄청나게 많이 이뤄 놓으신 거는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 이렇게 더 자꾸 관심이 가지고 호기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장을 막 찾으니까 오리엔탈리즘 책이 있더라고요. 94년도 그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요. 좀 제가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온 책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조금 제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떻게 그 도서관에만 이 세상에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도서관에만 일평생을 거기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게 되게 어떤 무슨 요인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세상에 더 다른 걸로 즐길 것도 세상에 엄청 많은데 어떻게 도서관에 평생 책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각자 사람 다 뭐, 지 나름대로 뭐, 이 책 읽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질문을 제가 아. 근데 답변을 드리기가, 예. 삶이 우리나라는 빠르게 가고 급하게 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진 속에 반성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선생님은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고 놓은 업적은 이만큼이고 하니까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제 제 친구랑 둘이서 되게 관찰을 해 봐야 할 분이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책들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뭐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고 또 사실 마틴 부버 강의는 제가 평생 처음 해봅니다. 오늘 이번 이 기회에 마틴 부버에 대한 강의 옛날에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 서울에서 뭐 이 교회 관계자분들한테 딱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마틴 부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오랫동안 그 이야기한 거는 생전 처음이고 해서 뭐 제 책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책들이고 그러니까 뭐 건수는 뭐 그 헤아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뭐 그래도 신경 쓰실 거 없고 아니 그래도 오리엔탈리즘은 많이 팔렸잖아요. 뭐 좀 팔렸지만 그건 제가 쓴 책이 아니지 그거는 않습니까? 획기적인 번역본은 되게 인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기가 최초 있었을까요? 번역거다 보니까 네. 예, 근데 그것도 뭐 누군가 새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예. 그 젊은 사람들한테 한 20여 년 전부터 벌써 그게 나온 지가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누가 좀 전문적인 뭐 영문학이나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이나 또는 뭐 이 중동이나 이 아랍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제발 좀 이거를 새로 번역을 해라.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네. 이거 번역이 새로 돼야 됩니다. 저는 답답해서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뭐, 영어로 읽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욕심을 낼 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사실 1978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꽤 됐죠. 그 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책을 좀 번역해라. 참 좋은 책이다. 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뭐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책 좀 번역해라. 왜 번역 안 하냐. 뭐 이렇게 권유를 하고 했었는데 뭐 영남대 영문과 교수한테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게 이제 만용인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하고 난 뒤에도 제가 대단히 부끄러웠고 지금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출판되고 난 뒤부터 계속 좀 제발 좀 딴 사람이 요새 우리나라의 번역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에 전문가들이 생기고 번역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말 번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민환 씨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번역을 해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했던 작업을 그걸 뭐 누군가 새로 해야 되죠. 마틴 부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마틴 부부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근데 그 책들은 전부 교육학 책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을 말하자면 교육 기술적인 뭐 이렇게 가르치는 테크닉 또는 교사의 마음가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이 천당에 있는 지옥인지 모르지만 아마 마틴 부부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그런 기술적인 책이 아니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아이들을 인격으로 다스리라, 아이들을 따뜻하게 인간으로 다스리라, 물건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마틴 부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이 몇 권의 책들이 다 교육학자나 종교학자가 쓴 책들인데 뭐 종교학자들은 마틴 부부의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신을 이해하는 데에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걸 원용을 하고 교육학자들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뭐 마음가짐이나 테크닉적인 차원에서 마틴 부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죠. 저 같은 사람은. 왜냐? 저는 마틴 부부를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틴 부부는 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틴 부부는 교사와 선생이 학교라는 테두리,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학교라는 걸 부정하는 제도를 부정하는 어떤 이유는 뭐 이유라 할까? 그러니까 마틴 부부는 국가도 부정합니다. 마틴 부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마틴 부부는 국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공동체 사회, 나와 너라는 관계가 파괴되었다. 국가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학교도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들 또 황당한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마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아나키스트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가정이나 이런 어떤 제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울타리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견고화되고 영속화되어 가지고 장벽으로서 우리를 둘러쌀 때
벽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와 너의 관계를 막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마틴 부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틴 부부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는 아주 작은 사회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뜻이 맞는 또는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누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누구든 간에 함께 어떤 하나의 작은 모임, 작은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말하자면 물건처럼 대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서로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의식적으로 서로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는 그런 공동체. 이 전형적으로 키부채 같은 거죠. 키부채 같은 거.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협동조합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르틴 부버 협동조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그리고 완전협동조합. 마틴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까지도 갖는 완전협동조합. 키부처와 같은 자연 속의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틴 부부의 생각은 그런 작은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지역마다 자연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나와 너의 관계에 제일 적합한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마틴 부부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사회관계를 만드는 데에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사회적인 어떤 협동체를 만드는 데에 정치적 차원의 국가나 어떤 뭐 정치적 차원으로 강제되는 또는 이익적 차원으로 경제적인 이익 차원으로 강제되는 무슨 회사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마틴 부부는 대단히 어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경제주의나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저는 마틴 부부를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인간 관계,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 그야말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는 뭐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체제예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틴 부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떤 상하의 관계나 또는 교사가 뭔가를 가르치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마틴 부부에게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정의 관계고 동등한 관계고 자유의 관계고 인격의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예요. 교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아이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마틴 부부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면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따른다라는 식의 그런 기능주의적인 교육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마틴 부부가 아들하고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나중에는 이제 마틴 부부의 아들이 같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그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마틴 부부가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는 아들하고 화해를 합니다. 아들하고 화해를 하고 아들은 이제 이 키부츠의 운전수
자동차 트럭 운전수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딸은 미술 교사를 합니다. 부인은 이제 또 글을 계속 쓰고 손녀들 중에도 이제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 손녀도 있고 뭐 이 대단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마틴 부부도 뭐 이렇게 대단한 학자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책을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잖아요. 마틴 부부 책을. 마틴 부부가 아마 그 살아 생전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마틴 부부가 살아 있었을 때는 아마 한 10개국어 정도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한국만큼 또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이 여러 번 번역된 나라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국제 저작권 협회 조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기는 누군가 아마 1960년대에 마틴 부부의 나와 내가 처음 번역됐는데 책이 좀 팔린다 싶으니까 마구제비로 막 이놈 저놈 번역을 이놈 저놈이라 표현 좀 그렇다만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 한 10종류가 넘는 것 같죠. 마틴 부부의 나와 내가 이동수에 몇 개 한 10종류 정도 나와 있죠. 아니, 저는 2권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요즘 있는 건 아마 2권뿐일 겁니다. 아 옛날에 몇 번 나왔어요. 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문고품도 비슷하게 이런 나오고. 예. 뭐 또 번역자 없는 책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이 마틴 부부가 대단히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마틴 부부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일종의 엘리트주의 같은 겁니다. 마틴 부부가 젊을 때는 한때는 니체에 심취를 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뒤에 완전히 니체에서 돌아섭니다. 니체에서 돌아서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니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저도 젊을 때 니체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니체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고 마르크스를 읽지 않은 젊은이는 뭔가 뭐 넋이 없는 젊은이고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마르크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간은 그럼 바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니체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 10대나 20대에 니체에 빠지지 않으면 그건 좀 바보 같은 애고 30대가 되어서도 니체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더 바보 같은 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부부도 10대 후반에 니체에 막 빠집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여러분 이 테스를 쓴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어디 에세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은 니체와의 전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이제 침략을 했죠.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죠. 이 독일 병사들, 전선에 나가는 독일 병사들이 모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던 책을 들고 전쟁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책이 근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본 이 토마스 하디가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이 니체와 겨루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니체의 초인 사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어떤 그런 군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그 한 가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니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말하자면 자기 극복 그런 어떤 사상가로서 어떤 초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부부는 이제 그런 니체를 대단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 2차 세계 대전 때 이 나치당에 입당을 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으로서 나치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부부가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하이데거가 한번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 그 마틴 부부는 직접 그걸 이제 그 하이데거 강연에 가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어딘가 썼었습니다. 마틴 부부가 쓴 그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1950년대에 쓴 마지막 죽기 한 몇 년 전에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이데거가 오기 전에 독일의 그 교수들이 하이데거 저거는 그 나치에 빌붙은 아주 그 형편없는 폴리페스니까 우린 저 강의를 저 사람 하는 강연을 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강연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누군가가 해서 교수들이 그게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다 넋이 빠진 듯이 하이데거의 강의를 듣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틴 부부가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사실 독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대단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무슨 뭐 진보적인 입장, 진보적인 세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제가 뭐 대학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심지어 최근까지 독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는 물론이거니와 보수의 아성이었습니다. 보수의 아성이었어요. 하이데거만이 나치에 입당한지 아십니까? 거의 독일 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의 보수성이라는 게 끔찍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틴 부부가 자신의 어떤 진보적인 사상을, 그러니까 마틴 부부의 사상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독일의 보수주의 속에서는 대단히 그 반대되는 그런 진보성을 띠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기가 너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되고, 뭐, 오리엔탈리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대학에서 아직까지 뭐, 이 아랍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언급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대학의 무슨 뭐 외국 대학 같은 데는 아랍어과가 있어가지고 아랍이나 이런 중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지만 그것도 뭐 어문학 정도의 차원이고 사실은 이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유럽의 그 백인들이 만든 유럽의 문화 못지않게 엄청난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 크기 문제를 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랍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하는 대학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그런 학문을 공부를 하는 그런 뭐 연구를 하는 그런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은 사실상 이 아랍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오리엔탈리즘의 오리엔트는 아랍인데 아랍을 서양이 지배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랍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아랍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를 왜곡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힌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서양이 백인들이 그런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책으로부터 뭔가 좀 이 시사점을 얻어가지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우리 독자들이 좀 읽었다는 그런
뭐 가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도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연구되고 논의되고 하는 그런 아랍의 어떤 문화나 아랍의 예술, 아랍의 문화, 아랍의 사상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거의 뭐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난 뒤에 그걸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뭐 이 아랍어도 좀 배우고 조금 이제 한두 달 정도 배우려고 막 뛰어다니고 했어요. 외국어대학 같은데, 부산 외국어대학 같은데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뭐 별로 그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노동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랍 쪽에 가서 유학을 해서 연구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뭐 아랍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도 새로 번역을 하고 좀 그 관련된 연구도 좀 깊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 책을 한 30년 전에 아무도 번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소개한 정도의 의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얘기가 좀 음, 뭐 또 다른 것만 예, 제가 질문 예, 드릴까요?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예, 하나는 이제 그 관료주의, 예. 네, 아까 뭐 저기 우리 마르틴 부버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어차피 국가가 있고 이 제도가 있는 속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풀뿌리를 하면서 약간 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지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하여튼 너무 심하고 병폐도 너무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마르틴 부버가 이제 대화의 철학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만남의 철학자 이랬는데 이제 인간이니까 아 대화의 철학자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오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쭉 보면 이제 진보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실패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데이비드 보험의 이제 창조적 대화론 책을 읽고 나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진보적인 어떤 사상에 대한 어떤 이제 좀 그 뭐라면 놓아버림이라나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뭐 제가 이해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몰라서 그냥 이런저런 거 이제 갖다 붙이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뭐 잘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관료인 적도 없었고 글쎄 뭐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우리가 제일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도 있겠고 뭐 하는데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쉽게 뭐 몇 마디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극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화란 말인데 언어인데 사실 마틴 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그 언어학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훔볼트 같은 그 이른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처음 19세기에 언어학을 만들면서 이런 그 사회 철학과 관련되는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이 주는 그 의미가 문화 속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대화 방식으로서의 말 특히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경어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대한민국 우리말이 한국어가 경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일반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짜 이건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이 경어를 없애는 이 경어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평등할 수가 없다. 영원히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의 계급, 언어의 계급.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상하 계급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게 저는 영화 자막이나 소설 같은 걸 읽을 때에 가령 우리는 항상 경어와 평어를 같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영화에서 자막으로 아버지도 경어처럼 번역을 하고 아들도 경어처럼 번역을 하든가 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평어처럼 번역을 하면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좀 익숙해지면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스며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제가 소설을 번역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무슨 그 에코토피아 뉴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옛날에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대화가 나오는데 뭐 노인이 젊은이에게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똑같이 경어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때만 출판사에서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막 어른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른이 경어를 쓰는 걸로 그렇게 번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번역한 줄 알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설명을 했죠. 아니 여기서는 에코토피아 사회에서는 2500년, 2600년의 미래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경어를 쓴다. 그런 이 미래 사회를 묘사하는 이 소설에서 똑같은 언어의 평등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출판사에 얘기를 했지만 출판사에서 전혀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설이나 영화의 자막을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부모가 똑같은 말을 쓸 때 한국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I am 또는 뭐 you are 이렇게 쓸 때 그것이 뭐 아버지는 아들을 뭐 무시해서 평어를 쓴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지시하는 투로 명령하는 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해보면 유럽에서 생활해보면 뭐 일본도 최근에 일본도 그런데요. 일본도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와서는 이 경어라는 게 대단히 많이 없어지고 거의 뭐 이 부모 관계나 이런 데서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이 경어를 쓰는 그러니까 일본 대학에서 제가 강의도 해본 적이 있고 일본 대학에서 가르쳐 본 적도 있는데 일본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이든 개인 사적인 관계든 간에 교수와 학생은 다 똑같이 경어를 씁니다. 우리처럼 교수는 평어를 쓰고 학생은 경어를 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중국은 여러분 같은 동양 사회인데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경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다 똑같이 평어를 쓰는 나라죠. 근데 어떻게 동양 3국에서 이게 무슨 유교 문화권도 아니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공통성도 아니고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어가 발달되어 있는가?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어가 왜 경어라는 게 생겼느냐? 잘 모르겠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 때 삼국시대나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경어, 평어의 구분이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승리학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경어와 평어의 구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관료주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엉뚱하게 흘렀는데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계급성, 계급구조, 관료구조, 관료성 또 뭐 아시잖아요. 뭐 이 과거라는 거. 아마 지금도 한국 사회의 제일 이 역사적인 저는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 아들 딸 놓으면 뭐 옛날엔 판검사 요새는 공무원이죠. 요새는 뭐 좀 판검사가 아니라 좀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다음 국회 다음 대통령도 지금 뭐 예상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다 붙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전을 벌이대요. 이게 무슨 이런 관료주의.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어떤 관료적인 습성. 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그런 관료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누구에게나 경어를 쓰고 누구에게나 부부 관계에서든 뭐 자녀 관계에서든 뭐 사제 관계든 누구든지 경어를 쓰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아들, 딸을, 자녀를 놓으면 판검사 시키지 말고 공무원 하라고 하지 말고 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우리들의 어떤 관료주의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제가 잊어버렸네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예, 예, 예. 아, 두 그러니까 번째 질문. 이제 그 대화라는 것 이제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실패를 하고, 뭐, 진보가 실패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이제 보험은 성공한 사람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험을 너무 어렵게 잘 이해를 못해가 제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부부가 대표적인 실패자입니다. 제 생각엔 마틴 부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틴 부부의 대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뭐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마틴 부부의 나와 너가 지금 우리 사회에 먹히고 있습니까? 전혀 안 먹히죠. 마틴 부부가 꿈꾼 아나키 사회, 국가 없는 공동체, 키부츠 사회, 그게 지금 먹힙니까? 이스라엘조차 그게 실패를 했는데 이스라엘조차 키부츠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하시디즘? 마틴 부부가 이야기하는 하시디즘 먹히죠. 하시디즘은 지금 가장 반인권적인 그런 이상한 어떤 기괴한 공동체로 지금 나오고 이야기되고 있는 판국인데 마틴 부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을 뭐 버릴 것 같으면 이 가게 그만둬야 돼요. 마틴 부부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의 창조적 대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제가 보험을 책을 읽어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험은 과연 우리들에게 성공자일 수 있을까? 우리가 보험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는 뭐가 실패를 하든 간에 뭐 마르크스가 실패를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실패를 하고 마틴 부버가 실패를 하고 하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그런 꿈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도 실패하고 있지만 아마도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이상은 모든 꿈은 지금까지 다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실패자죠. 저도 뭐 책 좀 쓰기로서 다 뭐 제대로 읽히지도 않는 책들이고 제 아이들도 마틴 부부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들 제 책 안 읽습니다. 아빠 무슨 아나키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제 집사람도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들어주시니까 제가 대단히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만은 다 실패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틴 부부 실패자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실패했고 마르크스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다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후세대에도 중요하고 저의 손자
정선 뭐 100년, 200년, 300년 뒤에도 그들의 꿈은 그 지난 세월에 꿈꿨던 사람들의 어떤 꿈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은 여전히 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상은 이상대로 현실이 항상 이상을 배신하지만 배반하지만 마틴 부버가 배반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에세이를 나중에 1950년대에 죽기 전에 쓴 적이 있어요. 배반의 이미지인가 뭔가 하는 제목의 에세이인데 정말 그 자신의 어떤 그 키부츠에 대한 이상, 팔레스타인 사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것이 결국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니까 아랍하고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아랍을 파괴시킬 때 그 느꼈던 어떤 절망,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제 그런 어떤 배신감에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느꼈던 그런 쓰라린 그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배신당합니다. 그러나 꿈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 이 정도로 할까요?